지난 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대통령 출마 선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의 참전 군인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Президент, мы ваша команда. Вы нужны нам, вы нужны России. Сейчас вы правы, сейчас такое время, когда нужно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Я буду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на долж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러시아 의회 다수당인 통합 러시아당도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71살의 푸틴 대통령, 지난 1999년 12월 옐친 전 대통령이 조기 퇴임하면서 권력을 잡았는데 대통령 4번과 총리 1번을 지내면서 24년간 실권을 유지해왔습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도 당선된다면 2030년까지, 개헌을 통해 확보한 또 한 차례의 기회까지 활용한다면 2036년까지 무려 36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돼서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하게 됩니다. Я считаю, что лучшей кандидатуры, чтобы президентом вновь у нас стал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정적인 야권 지도자 나발니는 독극물 테러 이후 극적으로 살아나 수감하던 중에 최근 실종됐고, 반란을 주도했던 프리고진 용병그룹 수장은 의문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내년 대선은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할 뿐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력 삼아 사실상 푸틴의 30여 년 장기 집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가 지금껏 통치해온 기간에 한국 대통령은 6번 바뀌고 미국 대통령은 5번 바뀌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앞으로 84살이 될 때까지 장기 집권하겠다는 푸틴의 과욕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일단 푸틴 대통령의 내년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푸틴의 정적들은 하나같이 숙청되거나 실종이 되어온 일종의 정치적 관행은 차치하더라도 서방의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의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온 러시아 경제는 올해 2, 3분기 들어서는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러시아 경제 전반적인 거시경제적인 지표에 있어가지고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호전이 됐고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대부분 유럽 국가보다 더욱더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게다가 지난 실업률도 10월 2.9%로 떨어지고 실질 임금은 오르는 등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전시 경제 체제에 들어가면서 매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을 국방에 투자하는데 이 자체가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예상한 것만큼 큰 충격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 제재에 대한 일종의 면역력을 키우면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은 게 주요했는데, 대표적인 게 중국, 인도와의 무역을 늘리고 또 밀수 전문 선박인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석유를 운반한 것 등이 꼽힙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전쟁 발발 이후에 급격히 늘기 시작했는데 2021년까지만 해도 1,468억 달러에서 지난달 말 2,181억 달러로 우리 돈 약 28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양국 간의 교역액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 지표들도 본질적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16%까지 올렸지만 쉽사리 물가가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경제 호조가 전시 경제 체제 속에 국방 지출의 비중의 영향이 크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해외 이주라든지 전시 동원으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또 기술 제재 여파, 그리고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요. 또 러시아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러시아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러시아로부터 철수한
많은 서방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러시아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통로도 됐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자체가 종속되고 또한 이제 식민지화된다라는 러시아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과 또 이를 위한 산업 구조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데 이러한 필수적인 과정에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재의 핵심, 경제적 고립의 강요, 금융 제재, 그다음에 이제 GVC 배제, 수출입 통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술 협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제 그게 산업 구조 전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경제 성장률, 장기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푸틴이 내년에 집권하는 건 무리 없이 가능할 테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고 이것이 러시아 경제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미쳐서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져서 푸틴의 장기 집권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푸틴이 당장 내년 대선을 넘어서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을 할지는 적어도 지금의 경제 지표만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일선의 전투 현장을 넘어서서 당사국들의 총체적인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거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고삐가 늦춰져서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다음 뒷백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하마스를 색출하기 위해 가자 지구에서 강도 높은 지상전을 벌이는 이스라엘군. 가자 지구 북부 자발리아에 사는 하마스의 자금 담당 고위 간부의 집에서 약 500만 세켈, 우리 돈 약 17억 8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하마스의 최고위급 간부들의 자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이자 한때 팔레스타인의 총리도 역임했던 이스마일 하니에는 현재 카타르로 건너간 상태인데 개인 자산은 40억 달러, 약 5조 2,30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마스의 또 다른 정치 지도자인 아부 마주크의 자산은 약 30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9,300억 원, 메샬의 자산은 약 4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2,400억 원이 넘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거론된 지도자들의 자산 가치만 놓고 봐도 14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하물며 하마스라는 무장정파 전체가 소유한 통치 자금은 얼마나 되고 또 이 자금의 원천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하마스의 자금 경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이스라엘의 학자인 엘리포데 히브리대 교수 등에 따르면 하마스가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20억에서 25억 달러, 우리 돈 2조 7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 출처는 꽤 다양합니다. 첫 번째 자금원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의 예산 중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 금액은 약 4만여 명의 가자지구 공무원의 급여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데 이스라엘이 감독하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체됩니다. 이 금액이 직접적으로 하마스의 군사 비용으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하마스의 통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인 파타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 않고 있고 또 하마스와는 원수지간인데 왜 지원하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인 파타는 서한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인도주의적인 명목과 또 언젠가는 하마스의 통치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로 가자 지구를 계속 지원해왔습니다. 두 번째 자금원은 카타르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는 2018년부터 가자 지구에 매달 약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6억 원의 현금을 여행 가방에 담아서 이스라엘을 통해 전달해왔습니다. 현재는 유엔의 감독과 이스라엘의 승인을 거쳐서 이체가 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연간 4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는 게 엘리포데 교수의 분석입니다.
즉 카타르가 가자지구 주민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현금을 지급해왔는데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도 이러한 금전적 지원안을 2018년 8월 공식 석상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자금원은 하마스가 직접 징수하는 관세와 세금입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주민들은 물론이고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는 연료와 담배 등 이집트산 수입품과 케럼 샬롬 교차로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산 수입품을 통해서도 온갖 세금과 관세를 걷어왔습니다. 심지어 검문소 등을 통과하지 않는 밀수업자들에게도 세금을 걷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금과 관세는 관련 국제 규정에 따라 엄연한 불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정권 자금의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연간 약 5억 달러, 우리 돈 약 6,700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바로 무기 구입 등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직 미 재무부 관료도 하마스가 가자지구 점령 후 각종 세금으로 재산을 불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자금원은 이란의 원조와 하마스 지지자들의 기부금, 그리고 그 흐름이 명확치 않은 해외 출처입니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자금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긴 어려운데 구호품 중 일부는 가자지구로 밀수입된 군사 장비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또 일부는 환전소를 통해서 현금으로 이체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은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르고 거의 군사 용도로 충당되는 걸로 보인다고 엘리포데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이란 외에도 해외에 있는 하마스의 지지단체나 개인들이 보내는 기부금이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르고 또 하마스는 비밀리에 해외 부동산과 기업에 투자해서 수억 달러의 비자금을 확보하고 또 암호화폐로 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TRM랩스는 2021년 5월 전투 이후 하마스가 통제하는 암호화폐 주소가 40만 달러 이상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하마스는 아랍에미리트의 쌍둥이 빌딩은 물론이고 수단의 광산, 양계업, 도로건설회사, 그리고 알제리의 부동산 개발업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회사까지 모두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적힌 기록을 입수한 이스라엘 정보당국 요원들이 이를 자국 정부, 즉 당시 네타냐후 정권과 또 당시 트럼프 미 행정부에 각각 공유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2018년 해당 기록이 처음 발견된 지 수년이 지나는 동안 하마스의 자산 그 어떤 것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에야 바이든 미 행정부가 관련 네트워크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데 그 후에도 하마스와 밀접한 인물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수백만 달러를 얻었습니다. 물론 미국 등 서방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에 관련 조직원과 또 조력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또 당사국인 이스라엘도 하마스 괴멸에 주력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7일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정보 실패와 또 자금줄 추적 실패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전쟁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